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문을 열었습니다. 문자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8192 쓰시는 애청자분께서요. 선거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세상은 오래전에 지상낙원이 돼 있었을 거다. 공부 많이 한 서양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오늘 투표하렵니다. 정말 의지를 다져주셨고요. 그리고 또 750 쓰시는 분께서도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서러워하거나 노여하지 마라. 이 푸시킨의 시를 읊어주시면서 오늘 하루 기쁘게 잘 지내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내서 오늘 사전투표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면 좋겠고요. 자, 3부 경제 박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정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긴 했죠. 그런데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1%도 못 미칠 거다. 이렇게 또 좀 안 좋은 전망을 내놨네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현재의 연 0.75%로 동결을 했습니다. 금통위원 7명 가운데 5대2, 동결 5, 인하 주장도 2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날 이주열 총재는 이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향후 성장률, 물가 흐름, 이 기존의 전망 경로를 크게 밑돌 가능성이 예상이 된다. 따라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금융, 통화정책이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친 효과를 지켜본 뒤에 정책 방향을 판단하겠다라면서 금리 동결의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앞서 금통위는 이 지난달 16일 임시회의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75%로 0.5%포인트 전격 인하한 바가 있고요. 또 지난달 26일에는 이 환매 조건부 채권, RP 매입 방식을 통해서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는 이른바 한국형 양적 완화를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총재는 코로나 사태가 2분기 안에 잡혀도 올해 한국 경제가 1%대 성장이 쉽지 않다라면서 제로 성장 가능성을 암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경기 대응과 금융 안정을 위해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대책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혀서 이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제 시장이 기대했던 한은이 이제 회사채를 직접 매입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법적 제한이 있다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또 이제부터는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19 이후를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경제가 좀 빨리 안정이 되고 성장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제가 드려봅니다. 그리고요, 또 정부가 가족 돌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가족 돌봄 비용이라는 건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개원이 계속해서 연기됐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가족 돌봄 휴가를 쓰는 근로자분들이 많습니다. 이 정부가 지급하는 비용인데요. 그동안 정부는 1인당 최대 닷새간 25만 원을 지원해 왔는데 이걸 2배가량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서 확정한 내용인데요. 이에 따라 1인당 하루 5만 원씩 최대 열흘 동안 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번 대책은 지금 수혜 대상이 현재 한 9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나게 되고요. 추가되는 비용이 한 3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금융감독원이 유가가 오르면 수익을 내는 그 레버리지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상장지수 증권에 대해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어렵네요. 좀 설명을 쉽게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국제유가가 크게 떨어진 이후에 이 반등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유가 연계 상장지수 펀드 시장이 지금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금융감독 당국이 최고 등급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면서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12년 이 소비자 경보 도입이 발동된 이후
최고 등급인 위험 등급 경보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소비자 경보라는 게 금융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3단계로 분류가 됩니다. 주의, 경고, 위험. 지금 위험 최고 등급을 발동한 건데요. 최근에 이 원유 ETN 문제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ETN의 기초자산이 국제유가입니다. 그런데 국제유가는 산유국 간 감산합의 실패로 올 초보다 60%가량 빠졌죠. 배럴당 60달러대에서 20달러까지 급락을 했는데 문제는 유가가 장기간 이렇게 폭락을 하니까 금세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이 상품을 대거 사들인 겁니다. 그러나 실제 유가는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괴리감이 커지면서 이것에 투자한 투자자들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제 유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만으로 원유 상장지수 증권에 투자하는 것은 자제해달라라는 이 조언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석유 패권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결국 석유값을 생각하면서 석유 감산에 합의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석유 수출 기구를 우리는 오펙이라고 하고요. 이 오펙 회원국과 또 비산유국 러시아를 대표로 비회원 산유국이 있습니다. 이건 걸 오펙 플러스라고 하는데 네. 하루에 1,000만 배럴 상당의 원유 감산 합의를 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5월과 6월 하루에 1,000만 배를 감산하게 되고요. 7월 이후 연말까지는 800만 배럴까지 감산하겠다라는 겁니다. 당초 이 오페크 플러스는 오늘 6월 10일에 시장 평가를 위해서 화상회의도 열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 활동이 사실상 셧다운 상황에서 하루에 원유 수요가 이 3천만 배를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 산유국과 비산유국은 하루에 1,000만 배를 감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당초 이제 이 소식이 전해지기 전만 하더라도 최대한 2천만 배를 감산이 논의되고 있다라는 추측이 나와서 국제유가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예상보다 적은 1,000만 배럴 감산에 합의를 하면서 국제유가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오늘 뉴욕 상호거래소에서 거래된 5월 인더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9% 넘게 떨어져서 22달러 76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바로 어제부터 온라인 개학에 들어갔습니다. 교장선생님 개학맞이 훈화 말씀 또 담임선생님의 조회 수업 모두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시행착오도 많았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 수업을 받아본 학생 입장은 또 선생님들하고 많이 다를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온라인 개학에 우려를 씻고 열공하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불만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직접 고나경 화수중학교 3학년 학생과 전화 연결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나경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목소리가 네, 그 원래라면은 이 시간이 지금 8시 8분 정도 됐는데 학교 네. 갈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죠 원래는? 네, 이제 한창 준비할 시간인데. 근데 집에만 있어서 어때요? 좋아요? 집에 처음에 방학이 좀 길어졌을 때는 집에 올해 약간 휴식 기간이 길어진 것 같아서 좋았는데 네. 이제는 좀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좀 커졌어요. 친구들도 만나고 스님도 만나려고 학교 가고 싶어요 이제는? 네, 약간 그런 쪽으로. 네, 어머 진짜 모범생인가 봐요. 자, 그런데 온라인 개학이 이제 어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수업을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뭐 메신저 단체방이나 앱 이런 데서 합니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앱을 깔아서 그 앱으로 이제 EBS 동영상 강의도 하고 네. 이제 과제나 출석 체크 모두 다 앱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서로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제 목소리로 대화를 하진 않고 채팅창으로 비공개 채팅창도 있고 네. 다 같이 볼 수 있는 채팅창도 있어서 질문도 할 수 있어요. 그럼 고나경 학생이 다니는 이 화수중학교는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거 하려면은 컴퓨터가 필요할 거잖아요. 컴퓨터 네. 없는 학생들은 어떤가요?
컴퓨터가 없는 학생들은 이미 사전에 계약하기 일주일, 2주일 전부터 문자가 와서 네. 이제 기기가 없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대여를 해주겠다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랬군요. 자, 그런데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는 했는데 실제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학생도 있었습니까? 학생들이 그 매 교시마다 출석 체크를 일일이 해야 되는데 교시마다? 매 교시마다? 네. 어. 그걸 하지 않으면 네. 이제 선생님한테 연락이 가서 선생님이 이제 부모님이랑 학생 폰에 문자를 이제 보내서 이제 부모님도 알게 되기도 하고 이제 그 나중에 그 과제랑 출석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학교에 직접 갔을 때 따로 보충 수업을 받아야 돼요. 아, 예. 네, 그래서 그럴 일이 없도록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그래도 잘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제 우리 권혜경 학생도 딴짓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한 거 맞아요? 저 되게 열심히 했죠. 되게 열심히 했어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그 EBS 아까 이제 그 수업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온라인으로. 네. 근데 EBS 온라인 이 클래스 홈페이지가 어제 접속 폭주 때문에 오류가 나서 동영상 강의를 못 들었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그 동시에 많은 인원이 접속을 하다 보니 약간 버퍼링도 있고 네. 선생님들 다들 이런 경우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과제 올리는 것도 서투르고 좀 약간의 문제가 살짝의 문제가 있긴 했지만 네. 그래도 이제 나중에는 다들 방법을 금방 깨닫고 잘 진행됐어요. 화수중학교 학생들은 다 똑똑한 학생들이 많은가 봐요. 금방금방 알아듣고 딱딱 배우고 막 그러네. 그러면은 처음에 이 학교 수업을 어제 시작하기 전에 학교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온라인 수업을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좀 준비하고 한번 연습해봐라 이런 공지가 있었던가요? 학교에서는 원래 학교에서도 온라인 계약을 할지 잘 몰랐기 때문에 네. 조금 온라인 계약을 하기 바로 한 며칠 전부터 이제 연락이 왔는데 네. 미리 온라인 계약을 하기 위한 그 주변 환경을 만드는 문자들은 왔는데 딱히 더 큰 주의사항이나 얘기했던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까 문자만 오고 실제 그걸 정말 제대로 잘 하는지 못하는지 뭐 어떻게 시범을 보여야 되는지 그런 건 안 했다는 거네요? 네, 그 미리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출석만 되는지 확인만 하고 다른 확인은 안 했어요. 그러면은 친구들 중에 어때요? 이게 해보니까 어떻다고 하던가요? 그 나경 학생 친구들은? 아직 한 번밖에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평소에 이제 약간 동영상 EBS 강의로 하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이런 거는 멈췄다가 다시 듣고 이렇게 필기도 좀 더 꼼꼼히 할 수 있고 해가지고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가 좀 못 따라가면은 멈췄다가 다시 돌려서 보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자기가 그 보는 시간, 그러니까 그 수업 시간이 다른 학생들하고 안 맞을 텐데 그래도 1교시, 2교시, 3교시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거잖아요. 네, 그 교시마다 과제를 그 시간 안에 제출을 해야 돼요. 과제를. 네, 근데 그러면 만약에 영상을 계속 돌려보면 시간이 지체돼서 나중에 과제를 제출을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45분 수업 중에서 동영상이 올라오는 거는 꽉 45분이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적은 시간의 동영상이 있어서 그거를 좀 돌려본다고 해도 이제 큰 문제가 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 지금 이 학생의 인터뷰를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분께서 정들량이라는 애청자분께서 고나경 학생 너무 예뻐요 이렇게 막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너무 기쁘죠? 자, 그런데 사실 출석 체크만 하고 게임이나 딴짓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어제 또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면학 분위기 어떻게 해야지 좀 잘 될까요? 모두가 이제 온라인 수업에 충실히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내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빠지지 않고 잘 임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원래 나중에 계약하면 온라인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포함해서 이제 수행평가나 이제 중간
고사, 이제 기말고사 이런 시험들도 보기 때문에 네. 이제 온라인 수업도 실제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만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온라인 계약을 하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우려가 많았지만은. 자, 네. 본인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그 온라인 계약했다고 힘들어하지 마라. 진짜 학교 나가면 등교 30분 만에 후회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던데 네. 본인이 보기에는 온라인 계약 계속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그래도 나는 오프로 그냥 학교 가는 게 좋겠다. 어떤 게 좋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조금 모이는 건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온라인 계약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만약에 나중에 이게 사라져서 이제 아예 사라졌다 하면은 온라인 계약보다는 그래도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체육과 같은 약간 몸으로 하는 야외 활동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직접 가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이나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이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못 갔지만 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혹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으면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사그라지기 위해서 다들 일단 집에서 안 나가고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온라인 수업도 충실히 이제 임해서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우리 그 권혜경 학생 나중에 온라인 수업 열심히 듣고 시험 성적 나오면 저한테 꼭 전화해 주세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권하경 우리 화수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만 150만 명이 넘는다 그러는데 전문가들은 아직도 코로나19 감염이 정점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해서 칭찬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지금 국내 코로나19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 YTN 라디오의 주치의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정말 신데렐라처럼 이 더불어시민당 비례 1번 후보로 뽑히셔서 다 유명세도 좀 치르고 계시고 되게 바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병원에만 계시고 꼭 뭐 방송 가끔씩 이제 하시고 하던 때하고 현재 네. 선거운동 때문에 여러 사람들 만나고 이제 이러시는 거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래도 즐겁게 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이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각자의 또 열정을 가지고서는 본인 분야를 피력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 만큼 저랑 비슷한 성향의 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저도 기운을 얻고 있고요. 또 매일 실시간 그런 현황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또 여러 대응을 해야 되는 것도 박진감 넘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감이 넘쳐요? 예. 본인은 그러면 정치인이 좋아요? 아니면 의사가 좋아요? 저는 의사 보건 정책 전문가가 좋습니다. 완전히 정치 구단이 되셨네, 보니까. 이 짧은 시간에. 지금 여러분들 우리 신현영 교수님 얼굴 한번 보세요. 예전하고 달라요. 뽀얘져가지고 아주 이게 체질이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요즘 더불어시민당 최대 고민이 아마도 이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이 아닐까.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층인 열린민주당이 선전을 하면서 더불어시민당의 이런 그 지지율이 좀 답보 상태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조금 나오긴 나왔거든요. 이거 더불어시민당 내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어제 그 보고를 보면은 지지율이 최근에 더불어시민당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더불어시민당이 진정한 그 민주당의 가족당이다. 이런 진정성을 이해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유지 그리고 코로나19 그런 효과적인 대응 지속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더불어시민당이 최종적으로 계속해서 지지가 오를 것이다. 결국에는 압승할 거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더불어시민당이 사실 1번부터 10번까지는 안정권이라고 다들 얘기를 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실은 온 그 11번부터 뒷번호가 어디까지가 이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10번까지의 후보들하고 11번부터의 후보들하고 좀 서로 간에 조금 분위기나
이런 건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 원팀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민주당에서 오신 후보분들이 11번부터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당선시켜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저희한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주하지 말고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리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원팀 정신으로 현장을 많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열린민주당이 너무 이렇게 막 그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뭐 신경 안 쓰십니까? 예, 저희는 꾸준히 네. 저희의 그 정통을 지키면서 그런 더불어 시민당 그 정통성과 문재인 정부를 돕기 위해서 꾸준히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방식대로 끝까지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선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방식대로가 뭡니까? 특별히 자극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목을 받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원칙에 준수하고 그다음에 기본 기조를 충실히 하는 그런 메시지 그리고 여러 가지 당원들한테 우리의 그런 정통성이나 우리가 바로 문재인 정권의 그런 그런 당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다른 자극적인 것들을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저희의 행보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래서 사실 이제 열린민주당이 되게 셀럽 후보들이 많잖아요. 유명하신 분들, 인지도 예. 높으신 분들. 그리고 되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더불어시민당은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좀 정적인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해찬 대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은 비례 후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 좀 잘 당선되기 어려운 그런 계층을 대변해서 사람들을 국회로 입성시키기도 하고 이런 어떤 관문이 되는 그런 곳인데 그러니까 셀럽을 모셔다가 비례 후보를 하는 거는 사실 원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우리가 취약계층이라든가 뭐 도와줘야 될 분들이라든가 정말 사회 귀감이 되는 분들이라든가 상징적인 분들 이런 분들을 이렇게 더불어시민당처럼 모셔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저희가 특히 1번부터 10번까지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셔서 시민 TO로 대표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또 국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각 현안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비례 후보는 그런 의미에서의 47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전문성을 가진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비례 후보의 그런 취지를 잘 살린 더불어시민당을 국민들이 많이 지지해 주실 거라고 그 진정성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계속 피력을 하는 것이 저희의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 또 코로나19 전문가로서 신현영 교수님에게 좀 전문적인 아까 보건정책 전문가?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로서의 역할. 보건의료 정책 예. 전문가로서의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코로나19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안타깝게 일명을 달리하신 의사 선생님 그 추모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을 예. 했었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열어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신현영 교수님 모습이 딱 찍혔는데 막 그때 울음을 좀 참는 모습이 이제 보이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저렇게 애써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참 선방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원래 그 돌아가신 그 의사 선생님하고 잘 아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인연이 없긴 한데 이게 의료 현장에서 실제 환자를 보는 분들의 그 긴장감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과 헌신으로 보고 있는 의료인이라면 그렇게 희생되고 확진되고 치료받고 결국에는 사망으로 연결되고 이런 과정이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것이죠. 지금도 사실 좀 눈물이 핑 돌긴 그러니까요. 하는데 지금 보니까 눈이 좀 빨개지고 계세요. 예, 이게 코로나 환자를 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입원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의료인 중에서 이런 분들은 정말 전쟁에서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그런 우셔요, 분들이기 진짜로.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할까 그런 것들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도 울음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지금도 막 좀 눈물을 닦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코로나19 진료 의료인들의 보호가 사실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번 상황 자체를 딱 보게 되면 그리고 또 병원 내 감염 문제 같은 것도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어떻게 이거를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환자를 보는 의료인으로서는 누가 환자인지 정말 바이러스 감염자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네. 최전선에서 환자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보호장구를 잘
착용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특히나 의심 환자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런 코로나와 관련 없는 진료를 보시는 분과는 확실하게 동선이 분리돼야 되는 그런 네. 감염 관리의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그런 감염 관리 교육도 필요하고 충분한 장비가 필요하고요. 특히나 대구같이 폭발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때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구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더더욱이 감염병 전문병원 같이 이런 의심 환자들을 그쪽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체계가 앞으로는 구축되어야 된다. 이런 쪽에서의 중요성이 더 대두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이슈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그 룸살롱, 대형 룸살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이 나와서 사실은 역학조사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를 보니까는 뭐 18층짜리 건물의 지하 2개 층을 이 룸살롱이 쓰고 있고 6명이 들어가는 노래방 크기의 방이 40개가 있고 그 위에는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숙소가 모텔 뭐 이런 거겠죠. 호텔, 모텔 이런 게 있었다는 건데요. 예. 자,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집단 감염의 우려. 지금 현재 CCTV가 다 꺼져 있는 상태라고 해서 그 누가 갔는지 파악하기도 좀 어렵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일단 구조만 봤을 때 집단 감염 우려는 어느 정도나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워낙에 밀폐된 방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접촉이나 이런 노출들이 많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특히 그 밀폐된 공간 안에서 뭔가 노래방 시설 같은 것들은 웃고 떠들면서 비말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음주를 하는 과정에서도 밀접 접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상당한 노출이 있었을 것이다. 어려운 것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런 협조들이 상대적으로 잘 안 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감염 관리를 지침을 준수하는 게 열악한 환경이라는 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요, 이제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9명이었어요. 그전에는 이제 50명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이 정도라면 좀 안정세니까 우리가 조금 안심해도 됩니까? 실제로 제가 이틀 전에 대구 현장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네. 이전보다는 훨씬 조금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그런 대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소소하게 계속 집단 감염의 우려가 언제라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씨가 다 꺼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전시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인력, 시스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앞으로 더 다가올 그런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코로나의 준비 태세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러니까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는 조금 우리가 좀 잡고 있는 중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또 안정세라고 말하기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나 봐요. 예, 그렇죠. 해외 유입이라는 또 그런 긴장되는 요소들이 있고 내부에서도 이렇게 집단 발생이 소소하게 일어나는 만큼 아직은 방심하기는 이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왜 자꾸 확진했다가 그다음에 완치됐다고 해가지고 퇴원하신 분들이 왜 다시 또 걸리기도 하고 왜 그러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19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완전히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측 불가한 요소들이 항상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2번 음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본인의 면역 상태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 남아있는 바이러스가 없어지지 것들이 또 면역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다시 또 활성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음성이 나왔다는 거는 내 몸에서 바이러스가 제로라는 0이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서의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회복이 됐더라도 다시 재노출되는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런 코로나19의 이런 항체 획득 그리고 이 면역력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도 계속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 수가 뭐 30명, 40명, 50명 이하여도 안정세다. 우리가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 31번 신천지 환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분 53일 이상 입원한 상태라고 해요. 예. 왜 이분은 이렇게 오랫동안 입원을 할까요? 치료가 안 됩니까, 그분은? 실제로 우리가 폐렴에 걸렸다 그래도 이게 완치되는 정도는 개인에 따라서 매우 그 경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면역력이나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중증도로 진행이 돼서 여러 장기를 침범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요. 치료 경과가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1번 환자가 50일이 넘었거든요. 입원한 지. 외국 사례에서도 이런 3, 4주 이상의 경과를
효과를 보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런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경과를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군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새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중앙방역대책본부하고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한 번에 10명의 검체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코로나19 취약 검사법을 도입하겠다 이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명씩 뭐 드라이브스루, 워킹스루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10명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은 정확도나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거 아닐까 좀 걱정이 돼요. 예, 실제로 이 방식은요. 예. 집단으로 검사를 할 때는 매우 도움이 됩니다. 민감도가 96%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되게 높네요, 예, 생각보다. 10명을 한꺼번에 검사해서 그중에서 양성이 나오면 그 개별적으로 이제 추가 검사를 하게 되는 단계적 검사 방식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확진 검사를 하는데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있을까 전수조사를 한다. 그럴 때 묶어서 검사를 하고 만약에 거기서 의심 사례가 있으면 또 개별적으로 보고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매우 시간과 그런 방법상에서는 효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 방식을 하나만 모든 상황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예. 각 상황마다 좀 다르게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적용을 하고 예. 거기에서 나오면 뭐 걸린 것 같이 의심이 되면 또 다음 단계 검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집단 발병이 있을 것 같은 곳에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는 데는 집단 검사를 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는 백신 치료가 사실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은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그냥 비활성화 상태가 좀 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에 관련해가지고 좀 독려를 많이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백신 개발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셀트리온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단계가 동물 실험이나 아니면은 임상 실험을 하더라도 일상이기 때문에 아주 초기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양한 그런 후보 물질들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여기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 허들을 넘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몇 개나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상당 시간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짧게는 한 뭐 얼마 정도 혹은 길게는 얼마 정도 우리가 좀 기다리면 될까요? 금년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금년에 어려워요? 예, 세계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미국에서 개발됐다 그러면 네. 미국에서 상용화되고 우선권이 또 미국에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상용화돼서 적용되는 적어도 1, 2년 정도는 그래도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은 지금 스웨덴 같은 나라는 물론 이제 정책을 바꾸긴 했습니다만 국민을 전체적으로 그냥 다 아예 걸리게 해서 면역력을 높여보겠다 원래 그랬었잖아요. 집단으로. 예. 그러면은 지금 말하는 이런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방법을 쓰는 나라도 있고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지금으로서는 빠르게 확진하고 빠르게 치료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나름의 집단 면역이 지금 형성되고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RT-PCR이라는 이런 확진 검사 말고도 신속 진단 키트나 이런 것들을 항체 검사를 하면서 우리 국민의 몇 % 정도가 그런 면역력을 획득했는지 이제는 장기화되는 거에 맞물려서 이런 검사들도 이제 도입을 하게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해외에서 들어와가지고 자가격리 중이던 20대 여성이 유서를 남겨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아마 스트레스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자가격리 자체가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정신건강도 좀 위험해졌다 국민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실제로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유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의 원인이 자가격리 외에 다른 요소가 있지 않을까? 평소에 이런 우울감이나 다른 정신 그렇죠. 문제가 있는지 네.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자가격리를 하거나 확진됐을 때 이 환자들의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심리적인 그런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정신적인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심리적 방역 관점에서도 이런 정신과적인 케어가 필요하다. 네. 그런 면에서는 뭔가 치료 외에도 심리적인 지지, 상담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면증이나 아니면은 우울감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도 적극적으로 이제는 다가가서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만났습니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힙 핫 헐
김대호의 연애 동그랑땡. 네, 김대호 연예 전문 기자와 함께하는 연예계 소식 연애 동그랑땡. 한 주를 마무리해줄 오늘의 소식은 무엇인지 동그랑땡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참 빨리빨리 듣고 싶어집니다. 김대호 연예 전문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네. 이 코로나19 감염자가 이 룸살롱에 갔다가 대규모 감염을 유발하는 그런 위험이 한번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룸사롱에 간 것은 아니고요. 네. 이 이른바 이제 그 유흥주점 룸사롱에 종사하는 자를 다른 곳에서 만났다. 아, 다른 곳에서. 네, 다른 곳에서 평소 지인이었고 이제 그 손님과 그리고 이제 그 직원으로서 만난 것이 아니라 평소 지인. 친구로서. 네, 그렇게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이제 뭐 이름까지 공개가 되었는데, 초신성 출신. 그리고 네. 이제 지금 현재는 슈퍼노바의 멤버인 윤학으로 이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초신성이라고 하는 아이돌 그룹. 네. 거기 출신인 윤학 씨가 이제 이 사건의 주인공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윤학과 같은 경우에 일본에서 머물다가 24일 날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했는데 26일 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크크 앤 트렌드의 네. 여자 직원과 이제 만났던 것이 확인이 됐는데 그 다음 날 네. 27일 날 이제 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검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일 날 최종적으로 확진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동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성 직원과 같은 경우에도 확진이 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초신성이란 그룹이 뭐예요, 정확하게? 굉장히 역사가 깊어요. 2004년도에 이미 결성이 되어졌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김광수 제작이사. 그리고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디오 감독 차은택. 차은택? 네, 그리고 사진작가 조세현, 예. 스타일리스트 김우리가 이제 작업을, 책임을 지고서 이제 이 그룹을 만들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5인조,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명이 포함이 되어졌는데, 뮤직비디오, 콘서트, 교복 광고 등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또 2007년도에는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엠넷의 스타 발굴 육성 프로그램, 엠픽에 이제 처음 모습을 내보이기도 했었고, 네. 그러면서 인기를 끌면서 일본에서 이제 이벤트 콘서트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 배경 속에서 아마 이번 윤학과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고 최근에 이제 멤버가 교체가 되면서 초신성이라는 이름을 영어로 바꿔서 그냥 슈퍼노바 이렇게 그게 해서 슈퍼노바예요? 네, 그래서 이제 슈퍼노바 초신성 출신이면서 지금 현재 이제 슈퍼노바 멤버로서 윤학의 신분에 대해서는 소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윤학 씨가 그렇게 걸렸다 그러면 다른 멤버들도 걸렸을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이제 개별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데 조금 더 일본에서 활동 중인 한류 스타 아이돌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했는데 한국에 머물고 있는 이 아이돌 같은 경우 일본에 건너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일본에서 중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 스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과 일본의 어떤 길이 지금 현재 막혀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자가격리 2주간을 거쳐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스케줄을 갖다 현재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네. 윤학과 같은 경우에 어떤 단체로서 이제 멤버로서 이번 나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행동을 통해서 귀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윤학 씨가 감염 전염을 시킨 걸로 보이는 네, 여성분이 일하는 장소 유흥업소 이름이 박원순 시장에 의해서 공개가 됐어요. 네. 여기 이름이 크크 앤 트렌드라고 하던데 크크 앤 트렌드가 도대체 뭡니까? 네, 좀 전 코너에서도 잠깐 설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하 2개층 그다음에 또 이제 6인실 노래방 구조. 6인실 규모의 40개 방이라고 지금 언론에는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네. 정확하게는 이제 5인실
5인실 정도 방의 크기가 몇 개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방 크기는 굉장히 그 다양하게 구성이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밴드도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모든 방에 이제 밴드와 그다음에 또 개별적인 그 소변기 그렇죠. 예, 화장실 남자들 특히 되어 여자들 건 있죠. 아니고. 예, 그래서 다 이제 있죠. 이렇게 이 업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남에서 굉장히 큰 기업형 룸사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특성상, 이 업태 특성상 이 종사하는, 여성,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가게에 비해서 업태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서울시나 아니면 방역 당국에서는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이 만약에 여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분이 감염된 거는 확실하고 이분 때문에 또 같이 사는 룸메이트 같이 일하는 그분도 감염이 됐다 그러면 그 유흥업소에서 일하시는 다른 사람들도 다 거의 다 감염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님들도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지만. 좀 제가 비전문가이고 그 방역 당국에서의 이야기와 조금 다를 수는 있겠는데 조금은 저는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업태에 대해서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그 이른바 이제 강남 유흥가에서는 업태 형태가 0.5라는 형태거든요. 0.5가 뭐예요? 그 이제 그 술집에 종사하는 마담과 그다음에 여자 종업원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주인 간에 이제 그 수익 배분에 관한 것을 주인이라고 하는 게 무슨 주인 말이에요? 룸사롱의 주인. 룸사롱 주인이 따로 있고 그렇죠. 경영은 마담이 하시고 뭐 또 일은 그 밑에 있는 여성 그렇죠. 종업원이 그러면서 하고 이제 수익 배분에 관해서 0.5다 또 템프로라고 이름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렇게 이름 붙은 것이 이제 이 수익 배분과 관련돼서 이제 나눠지는 형태이거든요. 한데 이제 그 룸사롱과 같은 경우에는 이 종사하는 여성이 방에서 다른 방으로 옮겨야죠. 자주 옮기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템프로라고 불려지는 그런 가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자주 옮기던데요. 네. 굉장히 많이 옮기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곳들이 더더욱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너무 잘하는 게 부끄럽습니다. 네. 네, 저도 취재를 했는데, 근데 어찌됐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많이들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어제 중요한 유흥업소에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네. 한 여자 연예인이 이제 이 자신의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이제 안 하고 그쪽에서 이제 일을 하겠다 선언을 하면서 이제 어제 처음 출근하기로 한 거예요. 어떤 네. 한 업소에. 한데 이것이 이제 그래서 개업식 개념으로 열기로 했었는데 박원순 시장의 영업 19일까지 다 집합을 못 영업 하게 했죠. 중지에 해당하는 그런 제지를 갖다가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 행사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렇군요.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법인카드에 대해서 이 시국에서만이라도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서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만 해도 충분히 감염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떤 한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정책 제안을 또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요, 이제 일단 유흥업소 관련해서 거기까지 얘기 듣기로 하고, 본인들이 조금 동선이 노출될까봐 CCTV도 끄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밝혀내기 어려울 수 있다. 역학검사가 어려울 수 있다 얘기하는데 그냥 자발적으로 본인이 혹시 걸렸을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현금 계산을 한 사람이든 아니면 동선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든 무조건적으로 자발적으로 가서 이제 이 검사를 받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 하나 네. 알아볼게요. 가수 김건모 씨 지난번에 또 여기도 이제 그런 유흥업소의 종업원으로 종사하시는 분이 김건모 씨가 자기를 성폭행했다 해가지고 고소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검찰이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실하다. 수사를 좀 다시 해라. 보완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경찰이 그냥 우리 다 잘했다. 이러면서 사건을 그냥 송치했다라고 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제 경찰에서 일자 수사를 해서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게 되잖아요. 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무려 3차례가량 이 검찰에서의 수사 보완 지시를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가 부족하다 그랬는데 이 두 차례나 검찰이 반려를 했던 사안이래요. 증거 부족을 통해서. 하지만 이제 이 경찰에서는 그래도 이제 세 번째 했는데 검찰과 경찰의 관리상 세 번 이렇게 이 서류를 올리게 되면 좀 받아들이는 그런 관행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거부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송치가 되어졌다고 하는데 굉장히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또 유명인이나 아니면은 또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 경찰서 자체의 어떤 판단과 함께 또 이제 경찰청 차원에서 서울청 차원에서 이제 이 수사 지휘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강남경찰서의 어떤 관계자는 이제 청의 지시였다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뭐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경찰과 검찰이 이 사건을 두고서 조금 떠넘기기 같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죄 지은 만큼 벌 받고 그다음에 또 죄 지었으면 벌 받고 죄가 없으면 벌을 안 받는 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죄 지은 만큼 벌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김건모 씨가 뭐 무죄다 아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명명백백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죄 지은 만큼 벌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는지 그게 저는 궁금한데 혹시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1차적으로 이제 경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방점을 찍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검찰은? 근데 이제 검찰 같은 경우 모든 이 증언들이 증거 부분들이 조금 방증이나 아니면은 추론이나 정황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좋습니다.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김건모 씨가 사실은 이제 모친이 되게 위독하시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네. 사실은 자신의 성폭행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얘기되어지는 가로세로 연구소 그쪽에 뭐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뭔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를 했죠. 고소했고, 예. 그리고 이제 또 피해자 A 씨에 대해서는 또 무고 혐의로 했고, 그래서 이제 쌍방간에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 이 김건모 씨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매니저가 인터뷰를 했는데, 피해 비용이 최소한 이제 그러니까요. 100억 원에 해당한다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어찌됐든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가세연 그러니까 가로세로 연구소 측에 제기를 하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가로세로 연구소 측에서는 뭔가 대응이 있습니까? 반응이 어때요? 일단 아직까지는 반응이 현재 없는 상황인데. 반응이 없어요? 네. 자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이 상황과 같은 경우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호 연예전문기자였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사전투표 기간인 거 다 아시죠? 투표하는 마음으로 청취율 조사에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뜬금없습니다. 투표랑 청취율 조사 연결시키다니. 죄송하고요. 자,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시면요.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정말 애청한다 이 말씀 꼭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